야, 너 얼마나 챙겼냐? 많이 챙겼어? 너희 집에 자식이라곤 너랑 언니뿐인데 그 양반들 평생 장사해서 모은 거 네가 다 가져왔어야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고작 석 달. 비 오는 산길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온 엄마 아빠를 생각하며 피눈물을 쏟던 내 귀에 꽂힌 건 12년을 모신 시어머니의 악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부모 잃은 사람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노인네는 한술 더 뜹니다. 사돈 죽은 게 내 탓이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와서 우리 아들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 돈 당연히 우리 집으로 가져와야지. 그게 도리야.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년 전 월세방에서 시작해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죄인처럼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부모님을 돈줄로만 여기는 이 인간들. 당신 사람이 아니야. 아니, 짐승만도 못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부모님의 유산 그리고 내 자식들의 미래.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 단 1원도 줄 수 없다고. 당신도 똑똑히 들어. 이제 당신이랑도 당신의 정신 나간 어머니랑도 끝이야. 이혼해! 5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오를 지나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지수에게 지난 12년은 빛 한 점 들지 않는 컴컴한 터널을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일상이었다. 38, 조금은 늦은 나이에 시작한 재혼 생활은 축복이 아닌 굴레였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6 막둥이 딸과 전처 소생이지만 가슴으로 품어 기른 22살 큰아들.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수는 스스로를 지웠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아침을 깨우는 알람이었고 이유 없는 비난은 저녁 식탁의 반찬이었다. 지수의 부모님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보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간 노점에서 번 돈으로 두 딸을 가르치고 시집 보냈다. 지수가 시댁에서 구박을 받을 때면 친정엄마는 몰래 지수의 손에 쌈짓돈을 쥐어주며 다독였다. 네가 참아야 집안이 평안하다. 지수는 그 말이 법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친정 부모님을 두고 조롱과 막말을 일삼았다. 장사치 밑에서 배워 싸가지가 없어. 내 손녀를 왜 저런 천한 집구석에 맡기냐? 그때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그것이 효도라고 믿었고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식이라 여겼다. 하지만 작년 여름 하늘은 무심하게도 지수의 유일한 버팀목을 앗아갔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날 산행을 나섰던 부모님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병원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수는 정신을 잃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딸 힘들지? 라며 웃어주던 부모님의 미소를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지수는 유령처럼 떠돌았다.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이미 꺼진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고 빈집에 우두커니 앉아 현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그 아비규환의 슬픔 속에서도 상속이라는 현실은 잔인하게 찾아왔다. 부모님이 평생 새벽잇을 맞으며 모은 재산은 생각보다 컸다. 시장통의 건물과 작은 땅, 그리고 평생 부은 보험금까지
상속 절차를 밟으며 지수는 부모님의 고단했던 삶을 숫자로 마주했다.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남긴 그 피땀 어린 결정체들. 지수는 그 서류들을 볼 때마다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건은 상속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온 어느 오후에 터졌다. 일주일 내내 연락 한 통 없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평소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막말을 일삼던 노인이었기에 지수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이제 몸은 좀 괜찮냐? 지수는 아주 잠시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노인에게서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단 3초 만에 무참히 짓밟혔다. 야, 그래서 너 얼마나 좀 챙겼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지수의 귀를 의심케 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너희 언니는 얼마나 가져갔어? 너네 부모 죽었으니 그 건물이며 땅이며 다 내 차례 아니야? 슬픔에 잠긴 며느리를 향한 위로 대신 죽은 사돈의 호주머니를 털어보려는 노인의 노골적인 물음은 지수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지던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12년 동안 쌓아온 인내라는 이름의 둑이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지수는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함성을 내뱉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그것은 말이 아니라 비명이었고 10수년을 짓눌려온 영혼의 절규였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지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뛰어나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거실에 있던 남편이 놀라 달려왔지만 지수의 눈에는 남편 또한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방관자로 보였다. 12년 전 금반지 하나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 남편이 벌어온 돈은 시어머니가 가로챘고 지수가 맞벌이로 번 돈은 시댁의 경조사비로 나갔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 잡아먹으려니라며 욕을 하던 시어머니 옆에서 입을 닫고 있던 남편. 지수는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남편의 손길을 짐승처럼 뿌리쳤다. 이혼해! 당장이 이 집에서 나가! 지수의 선언은 단호했다. 어머니가 노망이 나셔서 그런 거다. 야, 이성을 찾아! 남편은 지수를 다독이려 했지만 지수에게 그의 목소리는 기만적인 소음에 불과했다. 지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참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부모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부모님의 죽음조차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50세의 지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12년 중 가장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수는 그날 밤 16살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비록 이혼 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줄지언정 할머니의 막말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라게 하지는 않겠다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은 괴물 같은 시댁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재건하는 데 쓰여야 했다. 12년의 침묵은 끝났다. 지수는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짐을 챙겨 언니의 집으로 향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언니의 집으로 피신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지수의 심장은 여전히 수시로 요동쳤다.
사방이 고요한 새벽이면 시어머니의 쇳소리 섞인 음성이 귓전을 때렸다. 얼마나 챙겼냐? 그 문장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지수의 12년을 난도질하는 칼날이었다. 언니는 밤새 신음하는 지수의 손을 꼭 맞잡고 함께 울어주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벅찬 자매에게 시댁의 탐욕은 소금 뿌린 상처처럼 쓰라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수를 가만히 놔둘 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생 타인을 조정하고 억누르며 살아온 존재였다. 지수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시어머니의 분노는 도끼로 변했다. 며칠 후 지수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는 이제 공포를 넘어 혐오의 대상이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가 이것뿐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인간의 언어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웠다. 시어머니는 지수가 이혼을 언급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니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을 나가겠다고? 지 부모 죽고 돈 좀 생기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폭언은 점점 수위를 높여갔다.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그 모든 소리를 기계 속으로 집어넣었다. 시어머니의 논리는 간결하고도 잔인했다. 지수가 상속받은 재산은 당연히 남편의 것이고 시댁의 소유라는 주장이다. 너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처먹은 밥값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돈 보따리 싸들고 도망을 가? 그 돈 다 내놓고 몸만 나가. 아니면 네 딸년도 볼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는 아이를 볼모로 삼아 지수의 숨통을 조였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12년 전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들어와 독한 구박을 견디며 일군 가정이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전화로 해결이 되지 않자 시어머니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수가 언니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무작정 찾아왔다. 평일 오후 평온하던 동네 골목은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고함으로 가득 찼다. 이 불효막심한 거사, 남편 버리고 도망 나온 미친 거사, 당장 나와. 시어머니는 대문을 발로 차고 담벼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다. 지수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지만 언니는 단호하게 지수를 제지했다. 지금 나가면 지는 거야. 경찰 부를 거니까 가만히 있어.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소동은 잠잠해졌지만 시어머니는 떠나면서도 내일 또 오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지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녹음된 음성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었다. 그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멸시, 사돈에 대한 비하, 그리고 유산에 대한 집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법을 잘 모르는 지수였지만 이 음성들이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지수는 남편을 불러냈다. 이혼 서류를 내밀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지수 앞에 남편은 여전히 유약한 태도로 일관했다.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그래. 우리 좀 더 참아보자. 애들 생각해서라도. 남편의 그 뻔한 위로는 이제 지수에게 역겨움을 주었다. 지수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가 퍼부었던 폭언과 욕설, 그리고 언니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녹취본을 들려주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자신의 어머니의 추악한 목소리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지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들 다 증거로 남겼어. 법정으로 가면 당신 어머니는 부당대우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위자료 청구는 당연하고 내 아이도 절대로 당신 같은 집안에 안 맡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며느리의 부모를 모욕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었다. 지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나중에 우리 딸이 커서 왜 엄마가 아빠랑 헤어졌냐고 물을 때 내가 이 녹음기 들려줘야겠니? 아빠가 할머니 막말 방치해서 엄마 인생 망가지는 거 구경만 했다고 말해줘야겠어?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12년 동안 흘린 눈물이 이미 바닥을 드러낸 듯 했다. 지수는 남편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할 것, 그렇지 않으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시댁의 민낯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선포했다. 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을 보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생명력이었다. 지수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추악한 진실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자유로 인도하고 있었다. 지수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효도는 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괴물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임을.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에 못 이겨 전화를 걸어왔지만 지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지수는 차분하게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지수가 세상에 내딛는 새로운 발자국 소리와도 같았다. 독이 오른 거미처럼 지수의 삶을 갉아먹던 시댁의 그늘에서 지수는 조금씩 빛을 향해 기어나오고 있었다. 지수가 남편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통보한 뒤 세상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전화도 언니 집 대문을 부수던 소란도 잠시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태풍이 오기 직전의 무거운 공기였다. 지수는 언니 집 작은 방에 앉아 부모님의 영정 사진 대신 보관해둔 휴대폰 사진첩을 넘겨보았다. 활짝 웃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팠지만 이제는 그 통증이 지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난동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녀는 남편을 앞세워 비열한 제안을 던져왔다. 남편은 지수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처참했다. 시어머니가 지수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 중 절반을 위자료 명목으로 내놓으면 이혼을 고려해보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12년 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한 며느리에게 고마움은커녕 떠나는 길목까지 돈으로 길목을 막아서는 시어머니의 집착에 지수는 헛웃음이 나왔다.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는 기분이었다. 지수는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만나 수집한 녹취록과 그간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의 경찰 출동 기록, 그리고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통장 내역들을 정리했다. 변호사는 시댁의 부당 대우가 명백하며 특히 사돈의 죽음을 비하하고 재산을 요구한 녹취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정해 주었다. 지수는 그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안 살아.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를 준비했으니 만나자고 했다. 지수는 법원 앞 카페에서 남편을 마주했다. 남편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시어머니의 등살과 지수의 단호함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지수 앞에 놓았다. 이혼 신고서였다. 지수는 펜을 들어 빈칸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익숙한 정보들을 적어 내려가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종이 한 장이면 12년의 세월이, 아니 내 청춘의 가장 뜨거웠던 조각들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었다. 증오만 가득할 줄 알았던 가슴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억울함인지 허무함인지, 아니면 죽은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인지, 분간할 수 없는 눈물이 서류 위로 툭 떨어졌다. 지수야, 정말 꼭 이래야만 하니? 남편의 물음에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어머니는 끝까지 내 부모님 유산을 탐내셨어. 당신은 그걸 알고도 나한테 참으라고 했고, 내가 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내 부모님이 모욕당할 때 당신은 뭘 했어?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지수는 말을 이었다. 이 눈물은 당신이 그리워서 흘리는 게 아니야. 12년 동안 죽어지는 내 시간이 불쌍해서, 그리고 이런 집구석에 나를 시집 보내고 마음 졸였을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가여워서 흘리는 거야. 지수는 남편에게 마지막 조건을 확인했다. 딸아이의 양육권은 지수가 갖되 남편은 면접 교섭권을 가지는 것. 다만 시어머니는 아이를 절대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했다. 남편은 순순히 도장을 찍었다.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록이 법정에 공개되는 것만큼은 그도 두려웠던 모양이었다. 지수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등 뒤에서 남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카페를 나와 법원 건물로 향하는 길, 하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처럼 잔뜩 흐려 있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법원 접수처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자 비로소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숙려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지수는 곧장 딸아이가 기다리는 언니 집으로 향했다. 16살 예민한 나이의 딸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지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엄마 이제 안 울 거야. 우리 이제 진짜 우리끼리 행복해지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허리를 더 꽉 껴안았다. 그날 밤 지수는 짐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부모님의 유품을 꺼냈다. 엄마가 생전에 아껴 쓰던 낡은 지갑과 아빠의 손때 묻은 수첩. 지수는 그것들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응어리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12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지수의 앞에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오직 자신만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수는 창밖의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법원의 서류를 접수하고 돌아온 뒤 지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고요함 속에 살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이 이토록 평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겹도록 감사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숙녀 기간이라는 이름의 유예 기간은 도끼가 오른 시어머니에게는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는 시간과도 같았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양육권과 유산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노발대발하며 다시금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수의 언니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수의 딸이 다니는 학교 앞까지 찾아갔다. 손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지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는 심산이었다. 네 엄마가 돈독이 올라서 네 아빠를 버렸어. 16살 예민한 사춘기 딸아이는 학교 정문에서 자신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지를 할머니를 마주하며 사색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가 방에서 문을 잠그고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지수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12년 동안 자신의 몸이 난도질당할 때는 참았지만 자식의 영혼이 난도질당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지수는 그동안 모아둔 녹취록과 시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시댁으로 흘러간 돈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변호사는 지수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다.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빨랐다. 지수가 제출한 증거들은 시어머니의 만행을 입증하기에 차고 넘쳤다. 특히 사돈의 유산을 탐내며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폭언은 판사조차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서야 꼬리를 내렸다. 그 사이 지수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일구신 부모님의 건물과 가게. 지수는 그곳들을 정리하며 부모님이 자신에게 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방패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를 정리한 대금으로 도시 외곽의 아늑한 아파트를 마련했다. 언니 집 근처이면서도 딸아이의 학교와 가까운 곳이었다. 이사 가기 전날 지수는 22살 장성한 큰아들을 만났다. 남편의 전처 자식이었지만 지수가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었다. 아들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아빠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 할머니 안 봐요. 엄마가 제 엄마예요. 아들의 눈물을 보며 지수는 자신이 살아온 12년이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니었음을 느꼈다. 지수는 아들에게 새집 열쇠를 건네며 언제든 밥 먹으러 오라고 다독였다. 새집으로 이사하는 날 짐을 다 정리하고 거실 창가에 앉은 지수의 눈앞에 붉은 노을이 펼쳐졌다. 16살 딸아이는 제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 섞인 콧노래가 들려왔다. 지수는 식탁 위에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올렸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진짜 잘 살게. 엄마, 아빠가 남겨준 걸로 나랑 우리 애들 절대 기 안 죽이고 당당하게 키울게. 지수는 더 이상 숨죽여 울지 않았다. 12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50세의 여인은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참기만 하는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인이었다.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가 화병으로 드러누웠다는 소식이었지만 지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의 불행은 그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일 뿐 더 이상 지수의 몫이 아니었다. 지수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삭제했다. 번호가 사라질 때마다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지수는 거울 앞에 섰다.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도 희끗희끗 보였다. 하지만 거울 속의 여인은 활짝 웃고 있었다. 지수는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을 발랐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화사한 분홍색이었다. 자, 이제 저녁 먹자! 지수의 활기찬 목소리가 새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딸아이가 거실로 달려나왔고 두 모녀는 마주보며 웃었다. 50평생 중 가장 달콤하고 평온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혼 도장을 찍고 숙려 기간이 지나 완전한 남남이 된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다. 51세가 된 지수의 아침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소리로 시작되었다. 시어머니의 앙칼진 호출이나 남편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아닌 창가에 부딪히는 맑은 햇살과 딸아이가 등교를 준비하며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지수의 잠을 깨웠다. 지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중 일부를 정리해 작은 소품 가게를 열었다. 평소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직접 만든 자수 제품과 식물들을 가게 곳곳에 배치했다. 12년 동안 시댁의 눈치를 보느라 숨겨왔던 그녀의 취향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활짝 피어난 공간이었다. 손님들은 가게의 평온한 분위기를 좋아했고 지수는 그들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배워갔다. 어느 쾌청한 주말, 지수는 딸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잠드신 산소를 찾았다. 1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부모님을 이곳에 모시며 나도 따라 죽고 싶다고 울부짖던 지수는 없었다. 지수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직접 만든 화사한 꽃다발을 묘소 앞에 놓았다. 엄마, 아빠, 나 왔어. 나 이제 진짜 잘 지내. 가게도 제법 자리 잡았고, 우리 딸도 이제 할머니 막말 안 듣고 밝게 잘 커. 아빠가 남겨준 건물은 잘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더 이상 바보처럼 안 살아. 지수는 묘비 옆에 앉아 한참을 부모님과 대화했다. 바람이 불어와 지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부모님이 장하다 우리 딸. 잘했다라고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다. 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절을 올린 딸아이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내려갈까? 아이의 눈은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수는 아이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돌아오는 길, 지수는 큰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아들은 이제 취직을 해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미나랑 같이 저녁 먹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엄마라 불러주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12년의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지수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이렇게 예쁜 꽃으로 피어 있었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인생의 전반전이 인내와 고통의 숲이었다면
이제 시작된 후반전은 저 노을처럼 따스하고 찬란하기를 지수는 기도했다. 50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어느덧 가게 문을 닫을 시간. 지수는 조용히 가게 불을 끄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오늘도 참 고마운 하루였어. 지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다가올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길게 뻗은 희망의 이정표였다. 세상의 모든 지수들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엄을 짓밟는 인내는 이제 멈춰도 됩니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 행복해질 권리입니다. 이제 그 권리를 찾아 당당하게 걸어 나가세요. 당신의 이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